현지 시각으로 2015년 7월 19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천체 망원경에는 지구 가까이 다가오는 소행성 하나가 관측됐다. 언론은 귀금속으로 가득 찬 이 소행성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그 소행성은 백금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백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부 소행성에 있는 황금과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아 세계 각국은 물론 민간 업체들까지도 우주광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우주가 이제 인류의 어떤 평화적인 목적, 과학적인 탐구 그런 것도 있지만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대판 보물섬을 쟁취하기 위해 세계의 흐름에 합류한 대한민국. 과연 대한민국 우주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 그리고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우주 개발에도 봄이 찾아왔다. 머지않아 꽃을 피울 국내 우주 기술의 궁금증을 찾아 나선 금나나 교수.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1986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우주 전파 관측소다. 이제 별이 탄생하기 전에 이런 구름덩어리들이 막 모여요. 근데 구름덩어리 저 우주 깜깜한 우주 속에 구름덩어리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 구름덩어리들이 내는 빛이 바로 전파예요. 그래서 그 전파를 큰 망원경으로 이렇게 모아야만 약한 전파가 이제 보이는 거죠. 거꾸로 그걸 통해서 과학자들은 아, 저쪽에서 별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구나.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와 천체의 전파를 분석하면 약 139억 년 전 탄생한 우주의 비밀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우주를 속속들이 알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작은 전파 망원경 세대를 합쳐 커다란 망원경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과학의 발전과 함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브라질의 12개 기관과 함께 거대 마젤란 망원경을 건설하고 있다. 우주를 볼 수 있는 거대한 눈이 탄생되는 것이다. 망원경으로는 실시간 우주 위험을 감시할 수 있다. 그중 주시하는 건 소행성이다. 지구와 근접한 소행성을 발견하면 밝기와 거리, 반사율, 궤도 등을 추적해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한다. 2029년에 지구에 바싹 가까이 지나간다는 그 아포피스라는 거고요. 2029년 4월 13일의 금요일. 13일에 금요일. 네, 한국 시간으로는 네. 14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네, 그때 지구에 뺨을 스치듯이 지나갑니다. 한 에펠탑 크기만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요. 다행히 충돌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대륙이 초토화될 수 있었던 크기다. 소행성이 위협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 백금과 같은 물질은 소행성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고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각 판과 판이 충돌하는 거하고 아니면 고속의 충돌체가 이럴 때는 다이아몬드도 고압에서만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가 그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광이 많은 거고요. 지구로 다가오는 소행성은 극히 일부분이다. 대부분의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의 띠를 이루며 밀집해 있다. 인류는 이를 하늘의 광산이라 칭한다. 우리가 왜 서부 개척 시대 골드러시처럼 이제 우주 개척 시대에 그런 소행성을 탐험을 통해서 뭔가 채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사실
소행성 같은 경우는 저는 과연 이 지구랑 충돌을 언제 하게 될 것인가, 그 위험도가 얼마일 것인가, 만약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관심이 더 많았었어요. 촬영을 하러 가기 전에는. 근데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치를 높게 치는 그런 광물로만 구성된 행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데서 광물을 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겠구나. 2020년 12월 우주 멀리 있는 소행성의 땅속에 있던 흙이 지구로 도착했다. 慎重に動かしています。キャスターのついているものかと思われますが。 일본의 우주 탐사선 하야부사2가 지구에서 약 3억 4천 킬로미터 떨어진 원시 소행성 류구의 지하에서 채취한 시료다. 例えば火星サンプルリターンとかあるいは木星の衛星のサンプルリターンみたいな自在にこう資料だったりあるいは燃料を受け渡すようなことがあって初めてできることで考え方によってはそこに一番近いポジションに我々実はいるんだ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주 개발에 열정적이다.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을 탐사한 데 이어 창어 5호를 통해 달에서 흙과 암석을 채취하며 우주 자원을 확보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작지만 강한 금융 강국 룩셈부르크는 이제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유럽 우주청과 연구 협약도 체결하며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Since we launched our initiative, there are more than 60 companies now which knocked on our door because they're interested in working together with us in settling down in Luxembourg. And so, you know, the success is already now. It's amazing.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든 간에 그 기업이 룩셈부르크의 기업을 설립을 해서 그 기업이 달이라든지 소행성에서 우주 광물을 채취를 하면 그 기업의 당의 광물에 대한 소유권을 룩셈부르크는 인정해 준다. 그런 법률을 제정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동일한 법률을 제정한 게 미국인데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이라고. 미국의 법률은 화성이나 달, 소행성을 개인이나 회사들이 개발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1967년 유엔이 주도에 발효된 우주가 인류 만인의 공동유산이라는 조약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인 것이다. 남극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가입국이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남극도 누가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일단은 과학적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하지만 거기서 엄청난 양의 어떤 이제 자원이 발견된다 그러면 아마도 그 11개국이 일단은 그 11개국이 아닌 나라에 비해서는 분명히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거고 그와 똑같이 우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행성을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무나 가서 캘 거냐. 예. 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때 또 이제 힘센 우주 강국들이 모여서 나눠먹기 할 가능성이 사실은 많다고 봐야겠죠.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첨단 항해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세계 경영을 주도했다. 하지만 이제는 희귀 자원 채취와 우주 탐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제가 20년 전만, 제가 중고등학생만 하더라도 제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올 줄을 점점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우주 개발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먼 미래를 봤을 때, 30년, 먼 미래도 아니고 30년을 바라봤을 때 꼭 필요하다라는 거. 운명 같은 어떻게 보면 스텝이라고 느껴져요.
특히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국가 간의 자존심 대결, 어떤 군사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면 지금은 기후변화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그런 다른 요소들에 의한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우주 개발에서. 그런 점에서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기지 나로 우주센터. 이곳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향한 꿈이 펼쳐지고 있다. 시험장이 열리고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1단 발사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그 1단 큐입니다. 그 발사체 높이는 1단이니까 24m 정도 위로 보시면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 시험장은 높이는 약 40m 정도의 건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제 2단, 3단이 쌓이게 되는 거죠? 실제 누리호는 2단, 3단이 쌓여서 47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총 길이 47.2m, 탑재 중량 1,500kg.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하는 3단 발사체다. 로켓 엔진은 한국형 발사체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핵심 기술이다. 75톤급 엔진을 4개 묶은 클러스터링 기술로 누리호 1단에 필요한 추력을 낸다. 1단에 요구되는 300톤급 엔진을 별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규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일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되어 있는 75톤 엔진 4기를 묶어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저렴한 개발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4개의 엔진이 마치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도록 성능을 내고 통제되어야 하는 게 관건이다. 우리 발사체는 이제 흔히 이중용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이제 올리는 역할도 하지만은 거꾸로 쓰이면은 이제 대륙간 탄도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에도 쓰일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13년에 최종 성공한 그 나로 기술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나로는 물론 그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국제 협력을 했습니다만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면서 배운 또 저희들이 경험했던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내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국내 업체에서 설계와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업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곳은 항공기의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현재 누리호를 비롯한 우주 로켓의 엔진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오늘은 완성된 엔진을 출하하는 날이다. 앞에 보고 계시는 이 엔진은 내년 5월에 비행 시험에 장착될 엔진 4기들입니다. 올해 장착된 엔진은 벌써 지금 공해 체계동에 납품이 되어서 벌써 조립에 시제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내년에 발사될 1단 엔진 4기입니다. 조립장에서는 누리호의 1단과 2단에 사용되는 75톤급 엔진, 그리고 3단에 사용하는 7톤급 엔진을 모두 작업하고 있다.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은 수백 가지가 훌쩍 넘지만 부품은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해야 한다. 특수한 줄로 장비를 고정하는 작업. 작은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적인 불량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많이 탈 수밖에 없다. 이 와이어링이라는 이 자체가 주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곳곳에 전부 이게 와이어가 다 돼 있거든요, 꼼꼼하게 살펴보면. 저희들은 지금 뭐 자동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다 수작업으로 해야만이 이제 이게 어떤 이 엔진이 조립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실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손발로서 모든 어떤 부분에서 느끼면서 이게 한 땀 한 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어온 물건인가요? 네네. 건조 지금 한 1시간 하나요? 30분. 30분? 네. 부품 하나하나도 세밀히 확인한다. 네, 오염이나 제작상의 불량, 또 녹이 발생했거나 하는 문제들이 없는지를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실제 엔진에 조립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 됐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주에서 활용하는 장비들은 한번 우주로 쏘아 올려지면 쉽게 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립 전에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부품 안에 가스를 주입해서 수분의 유무를 확인하는 이슬점 검사. 우주에서는 아주 미세한 수분이라도 장비의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 이슬 마이너스 55도. 그게 기준점이에요? 예, 마이너스 55도가? 예, 마이너스 55도. 이 배관의 내부에 수분이 없다라는 거를 이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조립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품들은 다 이렇게 이슬점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제 입고가 되고 그 후에 조립이 진행이 됩니다. 이랑 그다음에 저 시험 평가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힘으로 쌓아 올려야 했던 우주 기술. 겹치지 않으면 아마 납품은 가능할 테고. 수도 없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거쳐왔다. 그쪽에서도 지금 샌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여긴 다 상용인데요.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 뭐 조립 하나 할 때마다 이런 회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할 때마다 이게 잘 조립이 안 되고 뭔가 기술적으로 좀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의 기술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시험 설비에서 시험까지 알려가지고 개발 전주기를 저희 힘으로 다 했다는 데서 큰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유학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그때도 느낀 거지만 정말 우리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우주 기술 분야에서도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7, 80년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저력을 또다시 우주 개발 측면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로켓 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진체 탱크에는 연료 탱크와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 연료를 태울 수 있도록 산화제 탱크가 들어있다. 여기는 누리호의 추진체 탱크를 만드는 기업이다. 추진체 탱크 제작 기술은 로켓 엔진과 함께 발사체 개발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런데 신발까지 벗어두고 탱크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 연료 탱크의 내부 조립 공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안쪽 모양은 보안 문제상 촬영하기 힘든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탱크 내부의 특수한 모양에 따라서도 성능 개선을 가져오는데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어 아쉽지만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한다. 누리호 1단 추진체 탱크는 알루미늄 합금을 가공해 만드는데 전체 길이는 약 16m다. 크기는 크지만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이 고작 2mm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얇게 만들어야만 가볍게 제작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발사체에 실을 수 있는 용량들이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추진체 탱크에서 기술 확보가 가장 어려웠던 건 탱크 양쪽에 반원 형태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다. 이를 돔 스피닝 공정이라고 하는데 15mm의 원판을 기계에 밀착시키고 롤러의 궤적을 제어해서 원하는 두께와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성형한다. 탱크가 저희가 산화제 탱크가 한 10m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길이 공차가 4m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용접부가 7mm 정도 되는데요.
그 7mm 정도 공차 안에서 보면은 미스매치, 즉 단차 부분이 0.7mm 정도만 허용하기 때문에 그 용접 변형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용접의 최적 조건을 찾고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부품을 잡아주는 치공구를 개선하는 등 2년의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우리 기술로 제작 공정을 완성했다. 올 10월 발사 예정인 누리호는 나로호에 비해 3단으로 크기가 크고 엔진의 추력도 향상되었기에 더 강하고 정교한 발사대가 필요하다. 발사대는 발사체와 서로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발사체에 사용된 기술이 이륙하는 시점에 먼저 엔진이 점화되고 그럼 300톤의 추력이 발생합니다. 그 300톤의 추력이 발생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 5초 정도의 요구 조건을 받았는데요. 그 5초 동안 발사체를 붙잡으면서 발사체에서 엔진이 정상 상태로 연소를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 후에 정상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면 이제 발사체를 놓아주어라라는 명령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발사체를 안전하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머지않아 우주를 향해 힘껏 도약할 한국형 발사체. 발사체가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을 때 상단부가 열리는 페어링이 최종 관문이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페어링 실험까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발사체 기술은 그렇게 많은 나라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와 여러 가지 제반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고 많은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나라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누리호가 금년 10월에 첫 발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상징성이 크다. 누리호 1단 추진기관의 2차 연소 시험이 진행된 지난 2월. 실제 발사체와 똑같은 인증 모델이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동에서 2km 떨어진 전망대에서는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이 한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번 시험은 4개의 엔진이 100초 동안 균일한 성능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준비된 실험. 굉음과 함께 불꽃이 피어오른다. 우뚝 솟은 시험동에 희뿌연 수증기 구름이 차오르며 연소 시험이 시작됐다. 숨죽이며 실험을 지켜보는 모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일 것이다. 타오르던 화염이 목표했던 100초를 넘어서자 잠잠해졌다. 연구진의 오랜 노력에 보답하듯 성공적인 결과였다.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우주가 있는 걸 아는 이상은 인류는 우주를 언젠가는 계속 탐험을 하려고 할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사나 이런 다른 나라들에서 화성에 가는 것도 보시면은 끊임없이 아마 우주 쪽에 대한 개척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타고 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주 발사체가 유일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주 발사체라는 것이 결국은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이제 1.5톤 정도를 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하려면 훨씬 더 큰 기술을 가져야 되고요. 누리호는 1.5톤 무게의 인공위성을 고도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3단 우주 발사체다. 누리호는 다가오는 10월 위성 모사체를 싣고 1차 발사한 후 내년 5월에 무게 20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싣고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체에 탑재되는 인공위성은 질량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초소형 위성 등으로 나뉜다. 인공위성은 임무에 따라 궤도가 다른데 앞으로 누리호를 개량하거나 새로운 발사체를 개발하면 모든 궤도에 보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질 수 있다.
민간 상용 위성은 사실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해외 발사체 서비스를 대가를 지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국가 안보를 위한 그런 어떤 정찰 위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해외 발사체에 그 발사 서비스를 의뢰한다는 얘기는 그 위성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 사실은 공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국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간 상용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 전략 수요를 저희들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큰 전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정지궤도 위성은 군사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지구와 자전 속도가 같아서 마치 정주돼 있는 것처럼 한 곳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지궤도를 확보하려는 각국의 노력도 치열해지고 있다. 정지궤도는 이제 딱 궤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에 위성을 2개를 띄워놓으면 서로 전파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지금 전체 원궤도를 생각하면 거기에 최소한 2도 이상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180개밖에 위성이 못 들어가죠. 예. 궤도하고 주파수가 권리를 같이 갖는데 특정 궤도의 특정 주파수를 누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궤도의 그 주파수에는 다른 위성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가 비었어요. 근데 우리는 위성을 안 올려. 근데 중국이 좋다고 올려. 그냥 실제 사용은 안 하고 시험 방송만 뭐 조금 하고 있어서 걔는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주 강국을 노리는 국가들의 우주 쟁탈전이 불붙은 현재.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우주를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전통 우주 강국 미국의 우주 개발 계획 중 하나는 다시 달이다. 202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은 달로 향하는 우주 왕복선 오리온의 캡슐 부분을 취재진에게 처음 공개했다. 인류를 50년 만에 다시 달로 보내기 위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 것이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within the next 5 years. 바로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다. 단순히 달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화성과 같은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계획이다. That's a really good question. Why do we do the things that we do? We have this amazing resource on the moon with so many knowns and unknowns, and it would almost be a crime if we didn't explore what the possibilities are on the moon. Now, the moon is also a perfect place to establish a base, right, or a point of departure to get to Mars. So if we can build a moon base, figure out how to live long-term in space, then that makes it easier for us to head to Mars and figure out how to do the same thing. So the moon is sort of like practice for us to figure out how to sustain human presence in the space environment, and the things that we learn from there, we can apply them to our travels to Mars. 이 프로젝트는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기구가 주축이 되어 다국적 참여로 진행하고 있다. NASA has developed also a very interesting commercial program. They call it the CLEPS, so the 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where they are already going to send some automatic robotic missions already at the end of this year, and they are going to send payload to the surface of the moon. Every year there will be a series of payload and opportunitie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ith NASA, we are using also this platform to go to the moon with some instrument that we have developed. 더 넓은 우주를 향한 출입문이 되는 달. 국내에도 달 탐사의 기초를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달을 위한 진공 챔버가 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그럼 지금 제 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장비가 달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챔버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네. 세계 우주국에서는 네. 달에 있는 얼음이 얼마나 있는지, 과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많은 미션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가용한 과학 탑재체 또는 지상에서 움직이는 무인이동체 로버라고 하죠. 실제 달 지상 환경에서 어느 정도 구동이 가능하고 고장이 발생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이 진공 챔버를 통해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워낙 지구랑 달의 환경이 다르니까 지구에서 작동을 잘 한다고 해서 달에서 100% 작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맞습니다. 미리 이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공 챔버에 달에서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실험 장비를 설치하는 연구진. 오케이, 거기서 하고 밑에 수평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 우주의 태양풍이나 방사선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고 쉽게 현장 대처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특수 장비다. 달에 가지고 가는 이 드릴은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일단 규모가 소규모고요. 네. 전력도 상당히 저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가져가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도 들 뿐더러 무게도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형하고 집접하고 고효율을 뛸 수 있는 장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달 집안의 강도를 아는 건 향후 달 기지 건설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정전기를 머금은 모래로 덮인 달의 환경과 유사하도록 챔버에는 직접 제작한 인공 월 면토를 가득 채웠다. 물론 재현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저희들이 우선은 현무암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북한 근처에 있는 철원까지 쭉 올라오면서 약 6개월가량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무암은 또 주상절리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문화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굴을 하고 그 원석을 확보하는 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름아름 알아가다 보니까 철원에서 맷돌을 만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소개도 받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장비가 구축되면서 무인 이동체 로버가 달 환경에서 구동하는 모습을 평가할 수 있었고 인공 월면토를 이용해서 달의 환경만으로 건설 재료를 만드는 실험도 가능해졌다. 또한 영하 60도의 극저온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실험도 있다. 달에 지금 이제 얼음이 있다고 보고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할 수 있게끔 사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얘가 만약 달에 가게 되면 달에 얼음 있는 집안에서 작동할 수 있겠네요. 예. 한다면? 달에서 현지 자원을 채취하는 동시에 센서를 통해 집안 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달 시추에서는 그런 선도 우주 강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달에 그렇게 깊은 심도는 못 들어가고 다 거의 다 달 표면에서만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가 지금 타겟으로 하는 1m라는 목표도 세계에서 제일 깊은 깊이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그 깊이에서 저희가 얼음과 뭐 희토류나 이런 광물들을 찾을 것 같습니다. 달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기술. 해외의 민간 우주 기업에서도 공동 연구의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민간 우주 기업에서 저희들과 기밀 유지 협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기밀 유지 협정은 상호 실질적인 협력에 들어가기 전에 우주 산업에서 개발되는 기술은 보안이 필요한 기술이기에 상호 기밀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에서 체결하게 됐고요. 이제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공동 연구를 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기업.
이곳에서도 달을 향해 한 발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2022년 8월) 발사가 예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그 본체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여기 이렇게 금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구조체라고 불리는 거고, 지금 그 탐사선의 뼈대가 되는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작업은 거기에 들어간 이 탐사선에다 장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달의 신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줄 우주선이다. 달 근처까지 탐사선을 올려주게 되면은 이 탐사선이 달 궤도 가까이에 가서 달 궤도에 맞춰서 자기 궤도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저기 파란색 뚜껑이 닫혀 있는 그 로켓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 4개의 로켓을 통해서 각각의 30뉴턴이라는 힘이 발생을 해서 전체 120뉴턴의 힘이 이쪽으로 추력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궤도선의 자세를 제어하고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안착을 돕는 가장 작은 소형 로켓이 추력기다. 달의 궤도에 가까이 다가가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알맞은 속도로 감속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 추력기를 지속 개발해 더 큰 추력을 낼 수 있게 만든다면 향후에 달 착륙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동그란 그 실린더형의 탱크는 연료를 대략 한 300kg 정도를 그 안에 충전을 해서 추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우주 환경은 그 극저온과 극고온을 계속 오가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연료 탱크가 연료 탱크 안에 있는 연료가 얼거나 그러면은 그 액체 로켓이 작동을 안 할 수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은박지하고 비슷한 멀티레이어 인슐레이션이라는 열 차폐 막으로 지금 현재 연료 탱크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온도를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항우연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항우연에서는 각종 전자기기들을 보시는 공간들 박스나 이 안쪽에다가 장착을 해서 실제 탐사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달 탐사 궤도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될까? 그 전에 궤도선에는 꼭 장착돼야 할 필요한 기능의 부품이 있다. 만드시고 계시는 부품은 어디에 들어가기 위한 장치들일까요? 이게 실제 달 궤도선을 구성하는 그 비행 모델이고요. 우주의 극한 극저온, 극고온에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열적인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위성이 일정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지금 열을 제어하는 하드웨어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주 부품은 먼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청정한 환경 조건이 중요하다. 또한 아주 작은 흠집도 용납되지 않는다. 저희 어때요? 떠 있는 것 같아. 약간 홈이 있어. 아 그러네. 홈이 이거 그냥 사진 찍어주시고 요거는 그냥 리용하는 걸로 하시고. 얘가 그냥 눈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달 탐사선은 태양빛을 받을 때와 아닐 때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 극한의 온도를 버틴다는 건 위성의 수명과 관련이 깊다. 필수적으로 열을 제어하는 배선을 작업해야 하는 이유다. 본딩을 하고 하니스를 하나하나 그 끝을 찾아가서 연결해주는 작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핏줄을 그 한쪽 끝에서 한쪽 끝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하나 거기에 맞는 그걸 찾아가지고 그 반대편을 찾고 연결해줘야 이게 지금 되는 작업들이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요소 하나하나까지 사람이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에도 뭔가 승산이 있다고 느꼈던 거는 왜 우리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릴 적부터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기술이 아주 섬세하게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때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이곳에서는 달 궤도선의 모형을 미리 볼 수 있다. 보시는 모형이 내년 8월 발사 예정인 달 탐사선 축소 모형이 되겠습니다. 궤도선이 실제로 완성되면 총 6개의 과학임무 탑재체가 실린다. 이거 보시는 거는 루티라고 해서 저희 항공인에서 개발한 카메라가 되겠고요. 달의 지표면을 촬영을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달 궤도선에 자체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를 실을 예정이다. 고해상도 카메라는 추후 진행될 달 착륙선 개발을 위해 경사가 적고 큰 돌이 없는, 즉 착륙이 쉬운 후보지를 탐색하는 게 주요 임무다. 또 바로 옆에 있는 센서는 감만선 분광기로 지자연에서 개발한 페이로드가 되겠고요. 달 표면의 자원의 유무를 탐색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인터넷망 테스트를 위한 페이로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테스트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길쭉한 파트 부분이 나사에서 개발해서 제공한 섀도우 캠이 되겠고요. 달 궤도선 사업의 성과들은 달 연구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2030년까지 개발 예정인 달 착륙선의 설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 달 궤도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나라는 달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7번째 국가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저희 KP로뿐만 아니라 달 착륙선의 성공은 심우주 탐사 관련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 나라가 신흥 우주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에 불을 지폈다. 무한한 동경의 세계였던 우주가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주 공간이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고요. 우주 관광이나 아니면 우주 자원 탐사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리호 개발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도 그러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수준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 우주. 그 우주를 향한 영토 전쟁에 승리의 깃발을 꼽을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도 우리는 저 우주 너머 미지의 영역을 갈망한다. 영토 전쟁의 무대는 이제 우주가 되었고 그 치열한 경쟁의 방아쇠는 당겨졌습니다. 저 무한한 우주 너머를 향해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영토를 탐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